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채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311일 만에 내려진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던 1심 선고,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이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8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현재 2년 6개월이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막강한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서 각 부처 인사에 개입을 한 쉽게 말해서 직권남용,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개인 비리 의혹에 대응해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 그다음에 또 직무유기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증인을 허위 증언을 했다. 이게 바로 4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검찰 8년 구형. 그렇지만 이제 1심 법원은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뭐 검찰도 항소를 할 거고 우병우 씨도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또 2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혐의로 거론된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좀 다소 낮은 거 아니냐라는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점들이 이 법원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한 걸까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법원이 이제 다 인정을 거의 했는데 문체부 소속의 그 공무원들을 좌천시킨 거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왔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그 지위를 기분상의 이유로 좌천을 시킨 건데 나쁜 사람이라는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해서 무죄로 나왔는지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공을 사실은 2심에 넘겼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을 동원해서 교육계 문화예술계 불법 사찰한 거예요. 네. 이것이 일정하게 이제 블랙리스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다음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 좌천 압박한 거. 이것도 명백하게 근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무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검찰에게 이 부분을 갖고 2심에 가서 싸우십시오. 2심에 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양쪽의 논리가 좀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던 게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 2번 기각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유죄 판단을 내리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소명이 안 됐던 거죠. 결국 구속됐던 게 사실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그게 제일 컸던 그거잖아요. 거죠. 그게 제일 컸던 거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됐던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재판이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예, 블랙리스트. 이 재판과 무관하게 블랙리스트 재판이 지금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검찰이 2개를 그 병합을 해 주십시오. 그냥 분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전략도 세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데 이쯤 되는 판결문을 갖고 우리가 무죄 나온 걸 갖고 조금 더 싸워서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블랙리스트 갖고 김기춘이 4년을 받았고 조윤선도 2년 6개월 받았고 3년을 받았고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가게 되면 실형은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집행유예나 형이 좀 감형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검찰은 병합을 요청할 겁니다. 이번에 직무유기를 유죄로 한 건 전 굉장히 이게 눈길을 모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직무유기는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어느 공직자한테 야 너 일 제대로 해. 안 했어. 이거 직무유기야. 정말 애매하거든요. 이거 정말 유무죄를 따지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이 우병우의 직무유죄는 K재단 또 밀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최순실의 비리 행위를 알고도 감찰 예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무유기다. 우병우 측에서는 난 몰랐다. 최순실 씨의 존재도 몰랐고 난 뭐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지도 몰랐다. 이거에 대해서 감찰 예방.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주위에서 이런 부당한 행위, 부정한 행위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게 본인의 임무이고 의무인데 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을 했어요. 이게 이번 재판에서는 가장 눈길을 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재판부의 분위기를 보면요.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단히 엄합니다. 우병우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의 처음이고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적용되고 있는 범죄 혐의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하급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 장관, 그다음에 수석, 법원에서도 이런 고급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하나의 판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면 할수록 이 재판은 보다 엄밀하게 되고 엄밀하게 되면 그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형이 되겠죠.
봉도사님이 사실 몇 년 정도 예상하셨어요? 저는 3년 이하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어요. 에이 거짓말 착용하면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 저기 세게 얘기. 우리한테 5년인가 얘기했어요. 이걸 얼른 달라져야죠. 꼭 풀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중에 무슨 구형이나 아니면 선고 대충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항소심 가서는 일부 인정을 하면서 양형투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한 3년쯤 받고 결국 항소심 가서도 그대로 유지. 네. 6년쯤을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이영훈 부장판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딴 데로 갔다 가지 않았어요? 이거 뭐 아니, 누구 이 문제 친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재용 씨 그 재판부였었죠.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였었는데 그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하루 만에 바뀌었죠. 이번에 여기다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설이 있었는데 그 영향은 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형이 좀 세게 나온 거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 형량이 구형의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구형을 한 검사들은 좀 뭐 문제가 있게 구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이 그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대검 지휘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거니까. 네. 설날에 구치소에서 네. 우병우 전 수석이 뭐 면회를 했었는데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설도 보도가 있었어요. 나왔죠, 그렇게. 본인이 이 법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 변호를 했잖아요.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 직무범이었다, 그다음 마지막에 몰랐다. 그래서 최순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몰랐다라고 했는데 그쯤 되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또 추레한 모습이 있더라도 편히 대주고 그다음에 부끄럽지 않은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도 가장이니까 거기서 이 괜찮은 척하고 일부러 너털 웃음도 웃고 또 가족들도 아이 뭐 웃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제일 그 좀 약간 무서웠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지만 씨하고 그 근령 씨의 그 가족 면회를 거절한다. 그거를 딱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굳이 그것까지 거절한다는 걸 딱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이제 형제 사이가 아주 안 좋았던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 최태민 씨 일가가 가족인 거예요. 자,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앞으로 항소를 하겠죠. 그리고 혹시 집행유예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이 저지른 죄질은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국정농단이고 헌법을 유린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처벌하는 법은 이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 이런 행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법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뭘 느끼냐면은 한 짓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했는데 고작 2년 6개월이야 이랬는데 여기다가 집행유예를 누가 때리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른 게 안 걸렸으면 정말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한 1, 2%, 5%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블랙리스트가 같이 기소가 되었는데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사람들이 김기춘 이런 등등이 다 구속재판을 받았거든요. 집행유예를 내주면서 또 블랙리스트는 또 구속재판을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 판사가 혐의를 하면은 뭐뭐 함으로 1년 몇 개월, 2년 반. 그러나 이러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뭐 보통 한 게 이제 국가 사회에 공헌을 했다든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든지 양육해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이걸 이유로 되게 집행유예를 하는데 우병우 씨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하나도 없죠. 없기 때문에 어느 판사라도 이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초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 정말 생활고라든가 또는 뭐 정말 딱한 사정이 또 이게 또 알고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경우는 자신의 아주 뛰어난 권력의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점에서는 지능형 범죄다. 저는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는 없다. 전 이렇게 지능형 범죄가 딱 맞는 정답이에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을 끝으로 국정농단 재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올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는 저는 25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이 있고 최순실보다 낮게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년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20년이 20년 받았죠.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혐의가 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정원 저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활비. 플러스 공직자로서 또 받는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형량도 늘어나고 선고도 늘어나야 되는 데다가 만약에 최순실 씨보다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국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최순실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똑같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20년 아닙니까? 그럼 20년인데 여기에 플러스 특활비가 있는데 5억이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요거만 단순히 이거로만 따졌을 때 양형표를 보게 되면 12년에서 13년쯤 나옵니다. 그럼 두 개를 합하게 32년이거든요. 보통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25년, 30년 안 합니다.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무기를 선고해요.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법원은 정치적 판단하지 않고 국민 법감정 판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25년서부터 무기 중에 하나 나올 것이다. 법조계를 이어 문화예술계를 강타한 미투 운동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거세지고 있죠. 지난 14일 그 극단 미인의 대표 김수희 씨가 그 SNS로 폭로글을 올립니다. 연극계 거장이죠. 이윤택 감독에게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모두에서 4명의 피해자 여성이 지금 등장한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낙태를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이윤택 씨와 더불어가지고 밀양 연극촌에서 같이 활동하는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 역시 성폭행 가해자로 지금 지목이 된 상태입니다. 뭐 그 밖에도 또 연극계 또 대가입니다. 뭐 오태석 연출가라든지 또는 그 음악 감독이죠. 변희석 씨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성폭행 가해자로 지금 지목이 되면서 공연계가 쑥밭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윤택 씨가 공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저거는 아주 각본 연출 이제 그걸 예측하셨어요?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 용어들을 보니까 더러운 욕망을 이거는 연극 배우들이 이제 대사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싼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구나 하는 거를 저는 그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빠져나갈 그 구멍을 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력은 아니었다라든가 뭐 이런 거 너무 기가 막히게 이제 사람들이 분노를 했는데 저는 이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공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피해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이윤택 씨한테 물었어요, 기자가. 당신에게 그렇게 당한 그 사람들의 그 숫자를 알고 있느냐 했더니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셀 수가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날 이윤택 씨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수백 명일 수도 있다. 아니 1000명에 가까울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그냥 확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말을 한 거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건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 관습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관습적이란 단어를 왜 선택했는지 빠져나갈 구멍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합리화시킨 표현이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렇죠. 합리화시킨 네. 표현이죠. 이건 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습관적으로 해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추행을 어떻게 습관적으로 해온 게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장을 쓰고 발표하는 것 자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문장들 때문에 후폭풍이 더 거세져 지금 그렇죠. 더 추가 폭로 참을 수 없다. 이런 그 피해자들 더 많이 나타나고 이윤택이라는 있고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된다. 나는 이 연극판에서는 다 떠받드는 신이고 뛰어난 각본가, 연출가, 그다음에 나에게 걸린 타이틀 그리고 이 연극판을 찾아오는 그 신참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추행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된다. 나는 특별하다. 이거야말로 특권 의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권력의 문제다. 이게 지금 일종의 코뮌 형태거든요. 공동체 형태예요.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외부랑 딱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 내부가 있고 그 내부에서는 아주 강력한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내에서 교주가 있고 그 교주를 받드는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감시도 하고 또 조역도 주면서 이 전체가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밀양에서 이게- 학습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합숙하고. 일도 하고 같이 네. 연극도 하고 하니까 일종의 종교 집단과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교주의 역할을 한 거죠. 연극하게 되면 대학로로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윤택 씨가
지방에 거점을 만들어서 그 연극촌을 만든 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기네 관광단지가 되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또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돈 따오죠. 배역은 자기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이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밀양 연극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퇴출되고 여기서만 퇴출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또 횡적으로 다 연결돼 다 돼 있었고 있죠. 그동안 어디도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문학의 거대한 권력이 네. 그 권력을 여기서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한 그 지망생들 또 어린 그러니까. 여배우들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한 거죠,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또 한두 번 하고 문제된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해왔다는 것. 중간 관리자는 다 그런 거에 한번 누르면서 모두가 공범인 상태에서 그렇죠.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거죠. 침묵의 한 명- 공범자들이 만들어진 거죠. 한 사람의 사이비 교주 아래서 참 이게 비극적인 형태가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게 시시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네. 지금 사람들은 화려하고 뭐 대단한 걸 쫓는데 그 배우들의 얼굴 하나 그 숨소리에다가 그거를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우리가 너무 화려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지만은 정말 연극기 좋은 애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일종의 이 이윤택이니 오태석이니 이런 올드보이들이 추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는 염전 노예처럼 완전히 열정페이란 이름으로 뭐 자기의 수족처럼 여자들은 정말 손마을 여교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왜? 섬이 돼버렸으니까 그 섬 안에서는 올드보이들이 왕이고 똠방각하고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연극판이 좁잖아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한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뛰어난 연출가면 몇 명이 다 권력을 행사하고 쥐락펴락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윤택 씨 정도의 권력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걸 최대한 이용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미투라는 게 지금 이 여파가 지금 어디까지 갈 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여파가 저는 앞으로 상당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이 여파가. 가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일단 연극계에 터졌는데 방송계에서 상당히 심한 걸로 알렸고. 조민기 씨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조민기 씨는 청기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어린 제자들을 본인의 오피스텔로 불러서 여러 형태의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학가 문제는 얼마 전 서울대 교수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수학자였죠. 강석진 교수가. 네, 서울대 교수가 유명한 수학자였는데 실형 살고 최근 나왔는데 또 제자들이 민사소송, 손해배상까지 건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대학가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쉬쉬. 이제 대학가에서 이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교수가 어떤 생명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쉬쉬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 미투가 연극계, 지금 방송계에 이어서 지금 많은 문화 권력들이 낯떨고 있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광범위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문제가 된 조민기 씨, 뭐 오태석 씨 이런 분들이 특징이 절대 권력자의 상관계다. 되게 사제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월적 연극판의 우월적. 그러니까 사제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자는 뭔지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이제 본인들의 아지트로 부르는 겁니다. 황토방,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저기 오피스텔. 피해자는 무력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하소연할 때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알면서도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화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 가해자들이 하는 반응은 비슷합니다. 일단 부인,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 이윤택 씨도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문화계 내에서의 어떤 성폭력 사건들의 흐름입니다. 근데 문화예술계에서 왜 터졌냐 이것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문화예술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견제 없는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 판에서 권력을 가진 올드보이들은 견제를 받지 않은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처럼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던 그들의 영역이 이번에 용기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봐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까 합니다. 용기 있는 발언으로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알린 분이십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외부자들의 진행을 맡고 있는 MC 남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뷰 여기저기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안 힘들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미투 선언 이후에 뭐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약한 여성이지만 정말 우리 사회를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도 제자리에 놓는 큰 결단을 해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런 그 당했던 순간에요. 과연 이렇게 문화계가, 연극계가 이대로 가서는 될 것인가? 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마녀 사냥을 당했기 때문에 네. 분노했죠. 네. 이제 이승비 씨는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용감하고 거기서 이렇게 딱 이윤택 씨를 이렇게 밀어 제치고 네. 아주 저항과 그 거부를 확실하게 했는데 그것도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한 여성으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듭니다.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으셨죠. 네, 마녀 사냥을 당하고 네. 원래 총 10회 공연이었는데 네. 제가 메인의 A팀이어서 7회 공연이었고 네. 저희 언더하던 B팀의 여주인공은 네. 3회 공연이었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제가 밀치고 난 다음에 잠깐 커피를 마시고 행정실로 올라갔을 때 이윤택 예술감독님께서 5대5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짧은 시간에 또 일사불란하게 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제가 잠깐 커피를 마시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일어났던 거죠. 지금 현재 이윤택 씨하고 오태석 씨가 이제 현재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들 위에도 연극계에 이런 식의 성추행이랄까 성희롱 하는 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0%? 60%요? 예. 그 문제의 밀양 황토방이 특히 이제 성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하던데 타겟이 되는 분들의 좀 특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주로 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리고 네. 발언권이 없고 연극을 하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미장 연극촌으로 들어가서 이윤택 씨한테 눈에 들면 앞으로 자기의 연기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진 어린 친구들이 타겟이었죠. 이윤택 씨는 연극계에서 너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쉬쉬하면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비 씨 본인도 19일 진행된 이윤택 씨 기자회견 보셨지요? 저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접했어요. 예. 보시면서 변명도 하고 사과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거짓말, 시나리오, 사전 연습.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부자 고발이 또 터졌잖아요. 예. 고동이.
근데 정말 사전 연습이 있었다라는 걸 그분이 밝히더라고요. 예.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혹시 사과를 하시면 받아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사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연극계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네. 100명 넘는 연극인들과 그리고 이거에 분노한 법률 관련된 분들이 네. 모여서 모임을 가졌어요. 예.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후배나 제 선배 분들이 너는 이미 할 걸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인터뷰에 그냥 응해달라. 아, 그러셨군요. 네. 피해자들이 가장 그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그 생각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그 트라우마에 휩싸여서 발언을 하지 못했던 것들, 예.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복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마골 소극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윤택 씨의 만행이 전혀 알려지지 못한 채 모두들 묵인하고 들어갔던 것들. 예.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정부 차원의 대책 등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을까요? 우선 일단 청와대 국민들의 청원이 지금 9만 명에 도달했거든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 구속 수사해야죠. 사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어쨌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전화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께서 마치 연극계가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연극계는 그냥 이렇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분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연출가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말들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 기사를 접하면서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예전에 공연했던 사진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올리면서 이슈를 만들고 뭐 제 몸매나 아니면 네. 제 얼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국민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네. 올리는 기자분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분이에요. 네. 이렇게 담담한 어조로 얘기를 하지만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결단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처절한 결단 끝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고 그렇게 모진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으로 연극을 사랑하는 분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연극계가 다시 소생하고 다시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이승비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극적인 사진을 걸어놓고 이 기사와 연결시켜 놓는 거 이거는 기자님들께서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2차 피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이게 결코 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정적인 보도를 이어가려는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속된 말로 뉴스 장사를 하는 그런 언론이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윤택 씨 관련해 가지고 성추행을 최초 고발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피해자 찾기를 당장 멈춰주세요. 용기 내서 폭로한 당사자가 당신의 기사 한 줄에 전화 한 통화에 다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언론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폭로를 한 이후에 본인도 얼마나 당했을까. 방금 우리 이슬비 씨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또 뭐 비슷한 이야기겠지만은 성폭행 의혹을 실명으로 보도한 배우가 있죠. 김지연 씨 같은 경우. 그런데 또 동명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극단에 있는 사람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얼굴을 갖다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뭐 바로 성폭행 SNS에 피해자였다. 많이 올라왔어요. 김지현 씨다. 그러니까 또 그 극단에서는 부랴부랴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확인도 안 해본 정말 언론의 ABC도 안 된 거죠. 그런 보도들. 특히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피해 상황을 묘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해 상황을 묘사하다 보면 굉장히 선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언론 보도는 사실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여배우에 대해서 뭐 낙태 여배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네이밍을 한다든가 우리 사회가 그런 야만성을 드러냈고 네. 참 가슴 아파요. 홍 도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가해자들의 처벌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갖고 2010년에는 아동 성추행에 대해서 19세 미만은 성인이 된 다음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소시효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동 청소년 성추행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 게 2010년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 6월에는 또 뭐가 바뀌냐면 그 전에 형법상에 친고죄로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제는 2013년 6월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성추행 관련 법이 정비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0년 이전은 아마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변호사나 이런 법조 인사들하고 그 쭉 해봤더니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2010년 이전에 이 성추행을 했던 혹은 성폭행을 했던 가해자는요 2010년 이후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 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그 피해자들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018년이니까 2008년 이후에는 지금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 중절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 공소시효가 더 길어집니다. 그 경우는 이제 형법을 다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 이후에 피해자들이 나와서 고소고발하면은 처벌을 받지만은 예를 들어서 2008년 이전에 피해자들이 나와서 하면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또 친고죄가 아니고 그 이후에 피해자라도 자기가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구속이라고 하는 게. 이 성폭행 피해자는 뇌물죄하고 비슷합니다. 증거가 다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증언 혹은 제3자 증언에 근거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데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게 있으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미투 운동 혹은 제보를 해야만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미인 극단의 대표인 김수희 씨가 얘기하지 않았다면은 수많은 이윤택 씨의 그 관행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 지금도 큰 네.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미투 선언들의 남은 과제가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와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저는 피해자들한테 이러한 메시지하고 시그널을 좀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게 왜 드러나지 않았냐. 처음에는 반짝고 사회가 긴장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기억에 잊혀질 쯤 되게 되면 2차, 3차 가해가 시작이 됩니다. 왕따를 시키고 배역을 뺏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제보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내 표는 하나도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투 운동이 용기 있게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침묵하는 다수가 피해자 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번엔 메시지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나서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당신을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고 분명히 당신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100% 동의하고 있으며 당신의 문제가 반드시 가해자의 처벌로 규결되길 바란다. 우리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시그널을 끊임없이 좀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남녀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강자와 약자의 문제지 여자와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들도 이런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권력의 문제로 봐야 된다 네, 그러더라고요. 권력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권력이다라는 것은 사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퍼블릭하게 사용되는데 그걸 갖다 자기의 성적 이익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왜곡된 방식으로 행사하는 그런 문화가 허용이 되는 게 있고 그 시스템을 고치는 게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식으로 피해자를 피해자로 봐야지 항상 피해자를 갖다가 거꾸로 가해자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문화. 원인 제공자. 원인 제공자. 이 문화를 같이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진 교수가 말씀하는 혹시 저 피해자가 뭔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저만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정제된 상태에서 나온 얘기지 그걸 있는 그대로 들으면 이 끔찍한 게 우리 가족이 만약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끔찍해서 버텨낼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과장수준 얘기를 들어도 된다고 봐요.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미투 운동의 한계가 진짜 심하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는 못 드러냅니다. 뭐 어느 분이 정말 감수하고 나는 뭐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 사실 그분 한 명뿐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성폭행을 당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피해자들은 잘 드러내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 임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분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옛날에 벌어졌는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고소하느냐, 왜 이제서 얘기를 하냐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2년이 지난 뒤에 고소하는 게 아니라 고소하는데 2년이나 걸린 거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마전 끝났고 전화는 파도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수위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먼저 생존 골든타임에 놓인 한국 GM 사태가 심각합니다. GM과 정부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예, 국내 자동차 업계 제3위가 바로 한국 GM입니다. 근데 지난 13일에 군산 공장을 5월에 폐쇄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지난 4년간의 누적 손실액이 2조 5천억 이상인데다가 지난 3년간 공장 가동률이 20%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GM 측에서는 군산 공장은 문을 닫지만은 두 곳이 더 남아있죠. 부평하고 창원 공장에는 뭐 신차 생산을 배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아마도 그 조건으로 분명하게 얘기는 않지만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그리고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M 본사가 GM 한국, 그 한국에 있는 GM사의 이제 법인이 다릅니다. 예. 22억 달러를 지금 대출해 줬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조 한 3천억, 4천억 되는데 이 돈을 빚인데 출자로 전환하겠다. 이걸 제안을 했어요. 대신 한국 정부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해달라. 뭐 1조가 넘는 돈이죠. 이거 지원을 해달라는 거고. 특히 이제 현재 우리 산업은행이 한국 GM의 2대 주주입니다. 주식 한 17%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출자를 해달라. 돈을 이제 투자해 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산업은행 측에서는 실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사가 곧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한국 내 GM을 어떻게 운영했으며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했으며 뭐 현재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돈을 빼내기를 했는 건지 이것을 다 우리 까놓고 밝혀진 다음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든지 또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 또 여기에 맞물려서 GM 측이 이제 투자 계획이 사실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정부 돈을 지원했는데 투자 계획은 없이 민기정부직하면 또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은 실사 결과 나오면서 좀 기다려 보면은 GM 측의 그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고금리 이자로 뭐 돈을 빼돌렸다 이런 소리도 있던데요. 한국 GM은 그 누적 적자가 뭐 2조 6천억, 7천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본사 GM은 한국 GM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빼간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국 GM의 본사에서 3조 원을 대출해주고 매년 5%의 고금리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로열티 명목으로 1,000억가량을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R&D 비용 명목으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1조 5천억인데 이 시기 적자가 1조 3천억입니다. 그럼 R&D 비용으로 책정한 게 다 적자인 거예요. 만약 이 R&D 비용이 없거나 혹은 적정 가격을 했으면은 이때 적자 폭이 이렇게 안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부품을 매입해오는 과정에서 부품 가격을 올려서 고가에 매입해서
해외에 저가로 이제 수출했다는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도, 호주 이렇게 해외에서 적자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서 빼나가기 위한 공장을 철수하기 위한 수순으로 지금까지 행했던 그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흔히 먹튀라고 하는 작전. 그렇죠. 예. 그동안에 GM이 했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GM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는 가버먼트 모터스라고 그래요.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말하자면은 미국의 정부한테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회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은 굉장히 그거를 냉소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대로 자기 나라에서도 하는 방식대로 호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제 일자리 잃고 막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약자가 돼버려갖고 우리 정부하고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게 한 4년인가 5년이에요. 4년, 5년 지원 싹 받고 그런 다음에 지원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니까 딱 철수해서 먹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산업은행이 도대체 뭘 하다가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7월에 GM의 그 철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자체 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여러 가지로 뭐 이 자동차의 그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자율운행차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기술력이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버릴 거다. 뭐 자기네가 이렇게 다 보고서를 했어요. 그럼 그때 대책을 얘기하고 감독 기관으로서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보고서 하나 딸랑 내놓고 지금 이 철수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뒤늦게 뭐 실사를 하겠다는 등 뭘 하겠다는 등 저는 정말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산업은행의 연봉 아주 세요. 응? 근데 뭘 하다가 지금 이렇게 봉창을 뜯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았어요. 작년에 자기네가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는 우리 지분이라도 걷어들여야지 해놓고 싹 그 메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손실만 안 내게 자체 내에서 면피를 한 거예요. 그 산업은행 개인이 자기들이 무슨 자기들 자본 갖고 투자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대은행 아니에요. 여기가 국가대표은행. 그러면 자기들 은행만 손해볼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거기서 그 회사를 관리감독하라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나중에 감사받을 때 대비해갖고 우리 투자한 것만 손해 안 보려고 요기야만 포인트가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권적 차원도 아니고 산업은행의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까 안 원장님 말씀했던 GM이 제안한 그 출자 전환 방식 네. 여기에도 좀 꼼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부채로 자기들이 잡혀 있는데 이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망하면 갚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 돈 안 갚겠다는 GM은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돈 안 갚겠다는 얘기예요. 다치고 싶지도 않고 잃고 예. 싶은 것도 없는 거다. 엄밀한 경제 논리로 보면 망하면 너네가 망하는 거지. 왜 대한민국 정부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돼? 왜? 이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워낙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된 GM에서 거죠. 일단 이 사실 경영상의 문제잖아요. 이걸 갖다 왜 그 정부가 책임을 져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우리도 대재벌도 망해갈 때 말이죠. 공적 자금 투여해가지고 살려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해운도 원래 그렇고 말도 안 뭐.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지방 선거를 좀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군산이 어려운 게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이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조선사업이 그다음에 날라갔죠. 현대조선소의 풍력발전소 만든 공장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는데 그게 이제 현대중공업과 이 한국 GM 공장 두 개가 군산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기둥이 무너졌는데 이번에 또 무너졌다. 현재 주요 도시 가운데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가 군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군산 경제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큰일이죠. 없는 거죠. 경기도는 어쩔 거고 저기 전북은 어쩔 거고 뭐 이런 거죠. 경기도의 부평 공장 같은 경우는 부평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단순히 그럼요. 군산하고 또 차원이 틀린 거예요. 군산 공장은 그 전부터가 이제 가동률이 20% 정도밖에 안 됐고 그쵸. 직원도 한 2천여 명, 뭐 유관 관련 뭐 하청업체가 합하면 10,000명 정도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파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우, 지역이 뭐 크죠. 식당 이용하지 속된 말로 문구점 이용한 것부터 다 하면은 10만 명 이상한테 여파를 미치는 겁니다. 그럼요. 협력회사 그렇죠. 하고 협력회사 식구들까지. 그런데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부평하고 경남 창원을 합치면은 직접 거액에 14,2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산 거보다 한 6배? 그러니까 30만 명이라고 보더라고요. 자, GM 측은 강성 노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라고 탓하는 반면에 노조 측은 본사의 비정상적인 경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노예 문제인 동시에 사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GM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GM은 그냥 이렇게 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봐서 이게 수익이 안 나오면은 그냥 싹 그냥 어느 날 그 떴다방처럼 이렇게 뜨는 게 이제 GM의 하나의 방식이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은 거고 이 자동차를 팔 데가 없어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군산의 그 GM 노조의 경우는 가동률이 20%인데도 계속해서 이제 강성 노조가 강한 입김을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노조는 견제하기 위해서 이윤을 노동자에도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노조의 기본적인 설립 목표과 존재 이유가 네.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데서 평균 임금이 9천만 원인 거예요. 이 협상을 해가지고 뭐 파업하겠다 뭐 하겠다 이래가지고 성과급을 5년 연속 1,000만 원을 챙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GM 사태라는 것은 GM이라는 본사의 경영과 끝없이 요구만 했던 함께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어떻게든지 살려보자 하면서 이런 노조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니, 노조도 회사에 대해서 책임이 커요. 이제 군산의 가동률이 20%다라는 것은 80% 놀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80%는 고용이 안 된 거예요. 거기 20% 굴릴 수 있는 그 인원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GM이 있고요. 대한민국에 또 뭡니까? 현대도 있습니다. 강성노조들이잖아요. 그 밖에 또 기아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은 멀쩡히 한국 시장에 잘 팔려요. 심지어 나가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미국 차들 경쟁해가지고 오히려 이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GM만 이러느냐? 그러면 GM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막 독특한 사람들이냐?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봉고를 많이 가져가면 간단합니다.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얼마입니까?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최장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본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당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가족 생활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얻어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외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하라 그러면 돈 줘도 안 한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호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3년간 우리가 임금 동결하겠다. 그래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닫고 떠났다는 말이죠. 2012년 고점에서 이제 매출이 줄어들 때 3조 빌려주고 5% 금리 가져가고 그런 게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2013년서부터 제기를 합니다. R&D 비용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라. 그다음 5% 금리 받는 거 공개하라. 그다음에 한 300명 가까운 미국 임원들, 그다음에 한국 임원들 이런 분들이 판공비 5억에서 10억. 그다음 연봉이 20억에서 28억인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 지금 저는 전혁 작가님이 얘기한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이전에 인건비가 전체 회사의 운영에 차지하는 이 비율보다도 실제로 미국 GM 본사에 빼돌리는 돈이 더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만한 경영하지 말고 내실 있는 경영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가는 돈에 대해서 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공개를 하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현대도 그렇고 이미 한 10년 전부터 노조가 경영에 대표가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저는 노조의 조직률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량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성화의 문제로 한번 봐야 돼요. 집이 망하는데 망하는 원인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예, 그거는 아주 그 GM에서 먹튀를 할 때 내놓는 그 변명 중에 하나고. GM에서 이런 변명하네요. 그냥 매번 그런 변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우연하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노조를 공격하던 논리랑 맞아떨어져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유한국당하고 인연 없어요. 왜 그러세요? 인정 가동률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가동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안 주는 거야 할당량을. GM에서 아니 안 그럼 팔 주거든요.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공장을 그러면 무조건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원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완성차가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원가율이 80%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팔면 20%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GM 같은 경우에는 93%예요. 높아요. 네. 13%가 높은 거예요. 그럼 이 원가라는 게 왜 드냐라는 거죠. 본사가 비싸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아까 성과급 말씀하셨습니까? 5년 동안 1,700억이라네요. 그래, 1,700억 내가 줄게. 그러면 군산공장 살릴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이야기를 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본질을 경영의 호도해서 문제로 얘기해야 돼요. 말자는 아니, 거죠. 무슨 본질을 이게 호도해요.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김 경영의 교수님 말씀은 문제거든요. 본질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눈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노조였다 네. 하더라도 이번 사태는 뭐랄까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이미 해외 시장 정리하는 거예요. 노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경영 방침이고. 그러면서 노조가 떠날 착한 적이 때는 있었어요? 이 사태에 떠날 있어서? 때는 예컨대 자기들 손실을 안 보고 최대 이익을 보고 떠나려고 하거든요. 먹고 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조 핑계도 되는 거죠. 왜 명분을 줍니까? 아까 노조 문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 전체 평균 연봉이 한 9,200만 원 정도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직원들이 9,600만 원 받습니다. 연봉이. 그런데 현대차 미국 엘라베바의 공장이 6,800만 원 받아요. 그다음에 베이징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 2,9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성은 베이징이 더 높아요. 이건 송영길 의원이 전번에 중국 갔다 와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현대차 생산성이 높다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거기에 덜미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더 이상 국내에 공장을 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GM에서 현금을 쫙쫙 빼간 것도 맞고 뭐 일반 부품은 한국에서 만듭니다. 중요한 부품은 한국 GM이 비싸게 사게 하고 한국 GM에서 만든 차는 싸게 본사에 사가지고 그렇죠. 가는 네. 이 구조에서 돈을 빼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한국 GM 뭐 누구 책임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 문제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은 현대자동차 문 하나 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은 조립 산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연관 산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럼 다스도 그럼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다스도 그럼 우리 다스는 이미 망했어. 국내에 있는 다른 부품 업체들이 동시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근데 현대 자동차가 전문가들은 이 현재 분위기대로면 아마 몇 년 못 버티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희생자,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냐? 바로 노조에 가입해 있기도 하고 또 노조에 가입해 있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피해자고 군산시가 피해자고. 네. 이런 현실적인 대책을 우리는 왜 노사는 왜 함께 고민하지 않느냐 이 이게 이제 문제죠. 그 구조 조정에 이게 경영학 경제학에 자산을 먼저 처분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인원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구조 조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인원 삭감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조선 사업들 그 망가질 때 보면 처음에 노조에서 뭘 요청하냐면 잘 나갔을 때 매입했던 부동산 투기했던 이 자산들 처분하십시오. 근데 이거 끝까지 안 하다가 결국은 함께 공멸하는 길로 온 겁니다. 자, 자산을 처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높은 임금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니 그럼 노조도 임금 삭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자 하게 되면 난 이걸 안 받아들일 지금 전역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회사 날라가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맨 먼저 사람. 맨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자산들 뭡니까 이 그 판공비 있었던 거 다 줄였지 그러니까 당신들 임금 줄여 네. 이럴 때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GM 같은 경우는 나는 노조 얘기만 그 노조 얘기만 하니까 전 그게 답답하다. 타이밍도 아니, 그것도 문제가 그거는 서로 얘기를 어떻게든지 회사를 살리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의 타협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둘 다 아주 회사를 거덜내려고 문 닫으려고 작심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한국 GM에서 한국 GM의 노사가 협력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GM의 어떤 전략적 결정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망해가는 군산공장 서로 빼먹기 한 겁니다. 맞아요. 자, 정부와 GM이 경영 실사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실사 절차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만한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인질극이잖아요. 사실 지금 인질극인데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택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냐면 실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일단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의지조차도 솔직히 좀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이 정말 이걸 살려가지고 돈 받고 살려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나갈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저 돈 또 먹고 나중에 결국 떠날 것이냐. 사실 그것도 우리가 확인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껏 우리가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뭐 향후 10년간 안 떠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그것도 장기적인 게 아닌 게 10년이 지나면 또 떠날 거 아니에요. GM에 대해서 철저히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GM이 그동안 빼가는 게 있으면 이제는 다 막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으로서 한국 뭐 산업은행 이제 우리 제2 그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베스트가를 최소한 몇 종에서 몇 년 생산한다. 그다음에 한국 GM에 개발 능력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번에 실사 과정 이후에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되 철저히 감사를 하고 통제를 하는 범위 내에서의 그 어떤 지원. 그러지 않고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호주 정부 5억 원이나 5조 원, 5조 원이나 밀어놓고 정말 12년 만에 탈탈 털고 날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누구 탓을 해서는 안 되고 내 탓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기업은 말하자면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그 프레임으로 가고 노조의 경우는 기업이 방만하고 부패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여기에서 이제 정치권은 편은 노조에 있고 이러니까 노조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가장 큰 희생자고 누가 가슴을 치는 뼈아픈 자리에 있게 되는가. 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내서는 안 돼요. 정치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논리대로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초조하고 날짜 특히 지방선거에 이제 쫓기는 거 이게 저는 제일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GM 사태가 초래한 경제 쇼크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또 하나의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서 3가지 시나리오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하면은 외국에서 철강 수입하는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번 이제 적용했던 것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외국의 철강 수입을 제재하는 그런 건데 무역 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36년 만에 꺼내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다음에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막겠다. 관세를 높여서라도 자국산을 보호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 무역 확장법을 36년 만에 그 칼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제재 방안을 내놨는데 중국과 브라질, 한국 등 12개 국가로 한정했습니다. 이 12개 국가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무려 53%의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세 번째는 국가별로 대미 수출액을 2017년에 63%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수입액이고 우리 입장에서 수출이겠죠. 수출액의 63%로 제한하겠다. 이제 3가지 안이 나왔는데 현재는 이제 전문가들이 첫 번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핑계를 댄 게 안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을 막아야 된다. 국가 안보를 핑계를 댔어요. 이러면 이제 WTO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WTO에서 예외 조항이 국가 안보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건데 문제는 이제 왜 한국이 12개 국가에 들어가느냐.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가 일본, 독일, 캐나다, 대만이 있어요. 왜 거기는? 우리는 절대 우방국입니다. 다 우방국은 빠졌어요. 그러게요. 그럼 대한민국 왜 들어갔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아무도 못해요. 혈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답변을 못하고 우리 국내에서 답변을 못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제 경제적인 원리, 원칙 또는 뭐 상업적인 논리에 따라서 한국을 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so called 그러니까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독일, 일본, 캐나다처럼 동맹국이 아니고 이루 동맹국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포함시켰는지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먹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현대전은 뭐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관세의 이 3종 폭탄 세트가 그냥 한꺼번에 이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53%의 이 관세를 매기는 거. 근데 이거는 줄줄이 사탕으로 이 반덤핑, 상계 관세, 그다음에 세이프가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정말 이거야말로 폭탄 맞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 53%의 추가 관세라면 그냥 수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선언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할까라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죠. 중국과 그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비싸지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비싸지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의 항의, 전체적인 물가가 비싸지니까요. 가뜩이나 지금 이제 그 미국도 인플레이션 바로 그 직전까지 가는데 물가 인상이 이렇게 되면 이제 확 높아지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 그랬냐면 안보를 볼모로 한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변은 뭐가 깔려 있냐면 지금 일본 뭐 캐나다 이런 데 대만 이런 데 빠져 있지만 캐나다가 이제 미국의 그 철강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동맹국을 자꾸만 이렇게 흔들면서 불신하게 되면 결국은 이 동맹국이 미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대국,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자꾸 튼튼한 한미동맹 이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100%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역 전쟁을 벌여놓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아니 동맹국 중에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경제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이 위험한 수를 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 탓이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통계는 틀린 거예요. 뭐냐면 네. 오바마 정부 시절 하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아니에요? 그 8년이? 네. 그때도 이제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는데 중국산 제품은 90%가 늘 규제 대상이고요. 한국산 제품 80%가 규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 품질 대비 가격력이 싼 특징이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좀 비싸긴 하지만 역시 그 품질이 좋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권 차원과 무방하게 그 수입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친북 정권이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이나 무역 제소를 한 게 아니고 미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자기들 경쟁력이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미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2011년, 12년, 13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하듯이 이게 친북 정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미국 정부에게 우리가 기업 경쟁력이 밀리고 있으니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SOS를 계속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정권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라서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바마 정권 때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주 철퇴를 가한 적이 있어요. 그건 한국만 특별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일본도 그때 굉장했었어요. 그다음에 후텐마 기지를 가지고 하토야마 총리 있을 때 얼마나 그 토요다에 대해서 리콜 사태라는 거는 아예 그 일본 수출을 그냥 뒤집어 엎을 정도로 대단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덜 당했던 거고. 두 번째, 중국을 규제하는데 규제가 목표다. 그럼 한국은 우회할 뿐이다. 아니, 미국이 바보입니까? 한국이 우회하는 게 분명한데도 왜 우리나라의 동맹국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관세, 무거운 관세를 매길까요?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는 늘 안보하고 무역을 함께 가는 나라예요. 즉 세계의 경찰관을 포기하겠다, 미국만 가겠다 하면서도 미국은 세계의 그 패권 국가로서의 자기 앞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미국하고의 매우 공고한 한미 동맹 아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외친 게 언제부터입니까? 대선 유세할 때부터 외쳤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국 욕하는 거 그때부터 욕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싸가지가 없다. 우리 은혜를 몰라보고 맨날 우리가 불공정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갔다. 뭐 등등등. 계속했죠. 그 얘기 계속했던 겁니다. 그걸 다 자꾸 탓을 뭐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 탓이다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그럼 홍준표, 유승민 등 야당 대표들이 말하듯이 그냥 그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압박 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관세를 갖다가 그럼 미국에서 풀어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홍준표 대표가 진짜 약간 은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좀. 언어의 사용에 이건 있어서 진짜,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동맹국 중에 왜 우리만 빠졌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거는 뭐냐 아까도 안영환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렇잖아요. 한국의 철강이다는 게 중국 거쳐 들어오거든요. 사실 중국을 위한 조치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니 중국을 위한 조치인데 그 우방끼리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하면서 잘못된 잘못된 원칙 폭탄을 맞은 원인이라는 건 거죠.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원인을 잘못 짚으면 대책도 잘못 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친북 정책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기반이 한미 동맹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예. 미국으로서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친북 정책 물 어떤 나라하고든지 대화해야죠. 저도 대화를 그 북한하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 동맹의 신뢰를 가져야죠. 자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6.25 때 남침했던 북한이에요. 6.25까지 갔습니다 지금. 자, 6.25는 자, 우리한테 오래전에 예, 아니요 제 얘기 들으세요. 자 미국이란 아주 짧게 나라는 하세요. 6.25에 남침했을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절반의 국가 예산을 미국이 이승만 정부부터 장면 정부까지 대줬던 나라예요. 고마워라. 예, 사실. 고마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인들이 6.25 때 5만 4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전사했고 네. 15만 명의 부상당한 군인들이 평생을 휠체어에 예, 있었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까? 조금만 아니요. 그걸 그 사실을 그 서실을 냉소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얘기를 이맥락에서 끊어내는 전 작가님의 태도를 냉소하는 거예요. 왜 그 고귀한 그 희생을 갖다 이런 데 팔아먹습니까? 제가 자, 이거 팔아먹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하고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역사를 원인을 얘기한 거고.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원인을 잡읍시다. 자, 네. 저는 분명히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첫 번째 뭐였느냐? 가장 미국하고의 합리적인 관계를 얘기해야죠. 역사를 예, 통해서 우리는 제가 배워야 되는 얘기하고 겁니다. 있습니다. 네. 지식인이라면 아유. 그대가. 실제로 우리가 한미가 동맹 균열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설득하고 남북관계 푸는 데 있어서 미국이 직접 북미 대화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또 우리는 우리 역할을 찾지만 전제는 한미동맹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무역정책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것을 야당은 좀 정확히 지적했으면 아니, 좋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야당이 이제 그 지적을 공감을 하고, 저는 그 홍준표 난 그분 대표가 야당 대표 아닌 것 같아. 지적을 잘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참 거칠어요. 이거 같은 말을 해도 제대로 하면은 먹힐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나라 걱정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의해요, 그 부분은.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엔화의 엔의 그 가격을 절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아주 혹독한 고난의 행군 비슷한 시기를 거쳤어요. 결국은 뭐냐? 그 당시에 미국이 막 그냥 볼 때 일본이 뭐 트랜지스터 처음에 팔더니 점점 해갖고 뭐 록펠러 센터 사고 뭐 하고 막 이러니까 딱 심기가 괴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절한 무역의 복수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저는 이런 미국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인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해야죠.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굳건하다. 이런 말을 끝없는 러브레터를 날리면서 저는 북한하고의 대화를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현 상황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현재 이 미국 입장에서 사우스 코리아는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원래 미국은 대외 정책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앵글로 섹슨 계통들,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A급입니다. 여기는 CIA가 정보를 공유해요. 근데 플러스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일본, 독일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그 후순위에 사실 대사를 하나 보내더라도 일본은 뭐 전직 부통령, 먼데 옛날에 뭐 이런 사람이 오고 이른바 케네디가의 무슨 딸 이런 사람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부차관보급이 옵니다. 급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한국을 아무렇게나 해도 안 되겠다 이런 시각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별로 관심 논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그런 기본적인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과 현 상황에서 어떤 시각이 어떻게 변했느냐. 특히 이제 현 상황에서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 트럼프가 어떻게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의도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의도를 파악해야지 우리가 정책을 세울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이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역 확장법을 두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경론을 벌여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에서 WTO 제소 카드를 검토를 했어요. 근데 과연 WTO 제소가 우리한테 지금 효과가 있는 건지 트럼프가 진짜 움직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참 실효성은 없지만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외교적 한 수단이에요, 저것도. 승소를 했어도 예, 그러니까 저거를 제안해놓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부당한 조처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네. 그리고 푸는 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런 무역 조치 한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동의하나 보네? 이러고 더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을 상대로 WTO 제소를 11건을 제소를 했어요. 그 가운데 8건을 이겼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세탁기 관련해서 하니까 우리 승소 이겼어요. 네.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긴 지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아무 보상을 못 받아요. 왜 보상을 못 받느냐? 누가 이겼다는 것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상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은 미국 정부가 이러저런 보상을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WTO에서 우리가 제소해서 만약 이기게 되면 좀 이렇게 제자리를 돌려놓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말을 듣고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줘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나 몰라 하고 있으면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세탁기 관련해서 우리가 3년 전에 이겼는데 3년 동안 WTO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WTO에서 야 바꿔라. 너네 규정을 바꿔라 해도 미국 정부가 거기에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세이프가드를 지금 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센 걸 미국 때려버린 겁니다. 속된 말로 이건 깡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트럼프는 WTO도 지금 나 빠지겠다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빠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WTO 국제 무역을 위한 이렇게 필요 없다. 미국 보호주의.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 교역에 손해만 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 있을 이유가 없다. 미국 이런 트럼프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소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국제사회에다 또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손해가 된다. 미국의 물가만 오른다. 미국 소비자만 피해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항의 내지 이런 우리의 액션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7일간의 축제였던 평창 동계올림픽 대장정에 막이 내렸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짧게 쓴소리를 한마디 해볼까 합니다. 뭐 정치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면을 장식했던 게 이제 박영선 의원인데 스켈레톤 윤석민 선수 뭐 당연히 우승 후보였지요. 윤 선수가 우승하면 뭐 같이 손도 흔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 AD 카드가 있을 만들은 윤석민 선수의 어머니도 관중석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화면 딱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있어요. 윤석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들어오니까 이제 사진 찍고 본인의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윤석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들어오니까 이제 사진 찍고 본인의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 어머니도 못 들어가는 거기에 무슨 자격으로 들어갔느냐. 결국은 이제 박영선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논란에 휩싸였지. 이걸 딱 보면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거기 가서 사진을 찍히면은 이게 이제 자기 그 정치인으로서의 뭐 출마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 인지도를 높이거나라고 하면서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움은 되나요? 아니 그 유권자들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요? 그래서 진짜 정치를 하려면은 금메달 따고 이러는 데가 아니라 정말 그 이렇게 비인기 종목 같은데 가가지고 저 구석에서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있다가 우연히 기자한테 딱 들키는. 그런데 그게 손을 예술이죠. 찍지 말라고 또 손까지 들면서 이렇게 찍히는. 이게 이 보도를 처음 접하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됐다. 웃었어요. 웃으셨어요. 나한테 왜 이걸 물어보세요? 웃음기가 있으신데요? 아니, 우리가 잘 웃을 일입니까? 아니 나 혼자 떨어뜨린 팀 추월입니까 이게? 이게 웃을 일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